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어바이오 이세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임용생물의 전공생물 출제 경향 분석, 그 다음에 시험 맞춤형 문제풀이 그런 총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201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항을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일부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문제풀이가 조금 저한테는 낯설고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동안 급박하잖아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좀 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되게 막연하죠. 최근에 2026학년도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보니까요, 이제 과학 부분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 그거는 이제 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무서움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무서운 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계속 주목을 하시면 뭔가 길이 보일 테니까요. 저랑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공생물 출제 경향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됐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체제가 이렇게 좀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저에게는 느껴졌고, 저한테는 2019학년도부터가 조금 일관적으로 출제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서 2019학년도부터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요. 자, 2019학년부터 2025학년도, 2026학년도는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지만 이 기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봤어요. 생화학, 세포학, 물질대사,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식물생태, 진화분류. 자, 보시면 이 개수를 잠깐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변화가 거의 없어요. 기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 개수를 보시면 25, 33개, 28, 33.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뭘 집중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사이드 과목으로 알고 있는 식물 생태 진화 분류가 단골 고객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제로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약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같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강이 아니고 본 수업에 녹여서 꼭 중요한 주요 주제처럼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물 생태 진화 분류만큼 유전학 분자생물학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예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유전학 분자생물학 파트보다는 뭐 생리학 파트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 4개, 뭐 큰 차이는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부 주제로 갈 텐데요. 제가 이것을 뭐 시시콜콜 다 막 이렇게 이제 떠들기보다는 저한테 인상적인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서도 소개됐던 기출을 조금 녹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화학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생화학 파트는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요약해 보면 지금 보이시죠? 네. 뭐 pK 값과 pH 간의 관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핸더스 하설바히 이퀘이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pH와 pK 간의 관계, 그 차이를 통해서 산의 상태와 염기의 상태의 비율적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의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항상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게 올해 똑같이 나올 수는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이게 한참 예전에 나왔다는 건 언제든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주기를 갖고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학습하셔야 된다. 학습하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내용을 써먹을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의 경향으로 따지면 그냥 단순히 pK 값과 pH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또는 pI 값을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보다는요, 약간 응용이 가미된 그런 주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었던 자, 단백질의 변성에서 전기형동을 해서 단백질의 분자량 차이에 따라서 전기형동 속도가 결정이 되는 SDS 페이지 정도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잘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완전히 단백질을 크기에 따라서만 분류하는 방법이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생화학 파트는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학으로 넘어오면 이 내막계가 중심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막계라고 그러면 이제 뭐 소포체, 골지체, 뭐 동물 세포의 경우는 이제 리소좀까지 또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 세포막, 원형질막까지 우리가 내막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막계를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합성되고 이동하는 것. 그러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골격이 있죠. 특히 미세소관을 통해서 미세소관과 미세소관을 결합하는 운동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된다. 이 세포 골격도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세포 연접이라든지 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특히 이 부분은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은 뭐 단순 확산도 있고 또는 촉진 확산도 있고 뭐 능동 수송도 있을 텐데, 그 관연도에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 있어서 자, 펌프. 자,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은 ATP를 소모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어떤 수송 단백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무슨 ATPase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ATPase가 P타입형이 있고, 그 다음에 V타입형이 있고, 그 다음에 F타입형이 있는데, 아직 이것까지 분류를 하는 문항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출 주제를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를 다룰 수는 없지만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기출 주제에서 또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 박테리오로놉신이 나왔죠. 이 박테리오로놉신은 극호염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광의존성 펌프예요. 빛에 의해서 레티날이 모양이 바뀌고 그 레티날의 성격이 바뀌면서 레티날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어떤 모양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소이온을 펌핑하는 거죠. 그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일종의 화학삼투 인산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막을 7번 관통하는 그 박테리오로놉신 같은 경우는 근데 G단백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펌프, 광의존성 펌프도 있다는 거죠. 이건 ATP 의존성 펌프고요. 박티로도시는 광의존성 펌프고요. 그러면 ATP 의존성 펌프인데 P타입, V타입, F타입에 안 들어가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ABC 트랜스포터입니다. 자, 이 ABC 트랜스포터는 ATP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P타입, V타입, F타입은 아니에요. 상당히 이제 단위체가 여러 가지로 자,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우리 이제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바깥으로 펌핑시켜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ABC 트랜스포터가 있죠. 요것도 주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대사 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질대사에서 이제 마이크로스 멘텐 이퀘이션은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학교에서 다루셨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Vmax라든지 또는 K캣이라든지 KM이라든지 KM분의 K캣 여러 가지 상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고민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마이크로스 멘텐식이 최근에는 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알로스테릭 효소라든지 이 알로스테릭 효소와 관련된 문제는 피리미딘 합성과 관련된 ATCase의 효소 활성 조절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쫄면 안 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로스테릭 효소의 협동성이라든지 알로스테릭 조절의 성격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빵점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왜 피리미딘 합성과 관련해서 피리미딘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리미딘 합성이 저해되는지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 음성 피드백 조절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피리미딘과 퓨린의 어떤 이제 양적인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주제가 또 나왔었고요. 그 뭐 나머지는 뭐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이라든지 또는 뭐 광합성의 어떤 전자 전달, 뭐 녹말과 설탕 합성, 시스트리 식물, C4 식물, 캠 식물 비교 쭉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요. 쭉 보시면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다 더하면 그냥 책이 돼요. 그냥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출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출 주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출 주제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은 뒤에서 제가 더 세게 강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전학 분자생물학 최신 기출 주제입니다. 2014학년도부터의 기출 주제를 모아놓은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유전학에서는 뭐 세포주기 조절. 그래서 세포주기와 세포주기의 조절까지는 정말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포 분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이 파트는 특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멘델 유전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전이고요. 그 멘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죠? 어떤 염색체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립인자 간의 만남, 유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성과 열성이 완전하고 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집중할 정도로 문제가 뭐 어렵게 출제되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학습은 같이 하겠지만요. 뭐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상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상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서로 다른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고 아니면 좀 좁게 보면
어떤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대해서 앞서 있다는 뜻이에요.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예전에 봄베이 혈액형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봄베이 O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H 인자가 발현되어 있지 않으면 뭐 IA라든지 IB 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O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한테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바로 이 바소체입니다. 바소체요. 이 바소체와 이번에 염색체 돌연변이가 연관돼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아실 거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는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성인데 X 염색체가 2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습하셨을 겁니다. 리온 가설에 따르면 X 염색체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활성 X 염색체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를 불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자, 불활성화 시킨다. 그러면 얘를 하나를 불활성화 시켰다고 하자고요. 알겠죠? 얘를. 자, 불활성화 시켰다고 하자고요. 자, 불활성화 시키면 나머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발현이 되겠죠.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들의 어떤 표현형을 보면 팔다리가 길쭉하고 키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그 키 유전자가 X 염색체 말단 부위에 있다는 거죠. 그 X 염색체 말단 부위에 있는 그 해당 부위가 Y 염색체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위상 염색체 부위라고 합니다. 위상 염색체 부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Y 염색체에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상 유전자라고 하는 것처럼 위상 염색체 부위가 있죠. 근데 그 위상 염색체 부위가 말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단에 있는 그 유전자가 여기서 바소체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중에 키의 형성, 뼈의 형성, 뼈의 성장과 관련해서 키를 크게 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 말단에 있는데 그게 설사 바소체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는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문제에서 줘요. 이게 이제 올해 출제된 내용인데요. 2026학년도 문항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상 염색체 부위, 자, 이런 용어를 좀 알고 있느냐?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시면 다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자, 그 다음에 자, 분자생물학에서 뭐 샤가포 법칙은 워낙 이제 예전에 출제됐었고 다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유전자 발현이나 자, 이게 지금 2026학년도에 유전자 발현과 관련해서 전사 후 가공. 자, 그러니까 프리-mRNA가 1차 전사체가 mRNA로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때 그 스플라이싱이 일어나는 방식이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터 결합을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다른 이제 자기의 어떤 에스터 결합을 끊고요. 그래서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자생물학 문제에서 이론적인 것들을 어떤 그냥 단어를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었고, 보통은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용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분자생물학 기조였다면, 이번 분자생물학 문제는 암기입니다. 서술형인데 암기로 나와요. 그게 조금 독특했어요. 네, 독특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연변이 수선, 뭐 SOS 반응. 저한테 좀 인상적인 건 뭐였냐면요. 이 SOS 반응이랑 이 SOS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세균이 어떤 항생제 등의 열악한 어떤 스트레스적 환경에 놓였을 때 비상 반응이라고 하죠. 비상적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비상적 조치를. 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상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물질이 싱글 스트랜드 DNA인데, 그 싱글 스트랜드 DNA가 나타나면서 REG-A라고 하는 단백질의 활성이 높아지고, 그 REG-A라고 하는 단백질이 REX-A라는 단백질을 자가분해를 유도하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유전자들의 발현이 유도가 되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오류가 쉽게 일어나는 복구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SOS 레스폰스인데요. SOS 반응이고요. 자, 그 SOS 반응은 상당히 중요하게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이게 뭐랑 지금 연결돼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냐면, 이 람다 파지 증식과도 관련해서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람다 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이제 파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파지냐면 템퍼레이트 파지, 그러니까 온건성 파지입니다. 자, 이 온건성 파지가 세균에 감염됐을 때 그 도대체 세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라는 건데요. 알겠죠? 네. 그리고 람다 파지가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그 람다 파지는 템퍼레이트 파지니까 환경이 좋으면, 세균의 상태가 좋으면 그냥 용원성 생활사를 진행하고 프로파지를 형성하고, 세균의 상태가 안 좋으면 용균성 생활사를 통해서 터뜨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람다 파지가 세균에 감염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염이 되면 이 람다 파지는 CI 단백질도 발현할 수 있고, 람다 억제자죠. 크로 단백질도 발현할 수 있는데, 이 세균의 렉스-A라고 하는 단백질이 람다 파지의 람다 억제자 단백질의 자가분해를 유도하면서 용균성 생활사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에요. 람다 파지로 하여금 자기를 죽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세균이. 참 그게 이제 진화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자, 그리고 세균의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통해서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의의에 대한 물음이 이번 2026학년도 문항에 출제됩니다. 상당히 조금 의의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자연선택적 관점에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라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전략은 뒤에서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럼 뭐 세균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든지 뭐 종양 관련 유전자, DNA 조조합 쭉 보시면 분자생물학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CRISPR-Cas9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CRISPR-Cas9 시스템을 모르면 분자생물학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이 CRISPR-Cas9 시스템과 이 siRNA, 그러니까 RNA 간섭과 비교하는 그런 문항이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생리학 최신 기출 주제를 볼게요. 이제 순환, 호흡, 소화, 배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러면 저한테 좀 인상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각 기관으로의 혈류량 조절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부분으로 왜 혈관이 확장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왜 골격근에 박혀 있는 소동맥, 혈관이 확장을 할까?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물질대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물질대사가 일어나면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고, 또 젖산 생성 같은 것도 되면서 pH가 떨어지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혈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의 내피세포로부터 일산화질소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호 전달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산화질소가 혈관 평활근에 이완을 유발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편안할 때, 그죠? 편안할 때. 이렇게 이제 위장관 운동이 또 잘 되죠. 자, 위장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위장관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신경이 뭐겠어요? 부교감 신경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위장관 운동이 일어날 때 위장관에 혈액이 많이 필요하겠죠. 혈액이 많이 필요하니까 소동맥이 확장할 겁니다. 근데 그 소동맥 확장을 부교감 신경이 한 게 아니에요. 부교감 신경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해서 위장관에서의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자, 그런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동맥, 위장관의 소동맥에 일산화질소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혈관 평활근이 이완함으로써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리학은 네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근거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화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유전학,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생리학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기술하는 게 계속 연습이 돼야 되죠. 네. 자, 이런 관점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네프론과 집합 간의 구조 밀착, 이건 여전히 출제 요소로 이거 매력적입니다. 여전히 출제 요소로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탈수 시에 배설계와 순환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관계를 통한 어떤 반응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같이 저랑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신경계 호르몬 감각과 운동편인데요. 막전이 문제는 예전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시가 안 됐으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가 있다.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2014학년도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뭐 뇌의 발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암기 유형이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수용체 유형, 이런 것은 이제 지엽적인 문제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제 저랑은 어떻게까지 연습을 할 거냐면, 단순히 표를 가지고 빵꾸를 때우는 그런 문항이 아니라, 수업할 때마다 이게 어떤 수용체를 자극할 거냐,
이때는 어떤 수용체를 자극할 거냐?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외워보자고 표를 그냥 달달 암시시키는 그런 방식은 지향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적용하도록 무한 반복하는 것이 제 수업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뭐 골 조직에 대한 파라토르몬의 작용이 이제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 골 조직과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뼈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 장골에서요. 장골에서 예를 들면 뼈가 형성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하나는 뭐냐면 그 골 조직에서 연골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형성이 돼서 그 연골이 경화되면서 딱딱한 뼈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골 내막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중배엽 조직, 어떤 결합 조직에서 바로 뼈 조직, 골 조직이 나오는 골 내막화가 있죠. 그 용어를 물어보는 문항이 2026학년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는 발생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용어를 물어본 겁니다. 용어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요 망막의 시각세포 및 멜라놉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시각세포에서는 이제 뭐냐면 광수용기가 있죠. 광수용기, 쌍극세포, 뭐 이제 시신경세포 이런 게 있는데 그 광수용기 중에서 이제 원추세포가 있어요. 근데 원추세포 중에서 적원추세포가 있죠. 적원추세포. 근데 어두운 날이에요. 이제 어두워요. 밤에 어두운데 왜 이게 빨간, 군대에 가면 이제 빨간 빛을 켜거든요. 적색 빛을 켜요. 600 나노미터 훨씬 이제 넘어가는 그 파장이 긴 빛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어두운 때 간상세포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상세포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빨간 빛을 켜고 작업을 하고 꺼도 간상세포가 암 적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아까 제가 적원추세포 뭐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주제는 간상세포입니다. 간상세포. 자, 그리고 이 멜라놉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광을 특이적으로 흡수하는 수용체인데, 광수용체인데 일부 시신경절, 그러니까 신경절 세포가 갖고 있어요. 신경절 세포. 광수용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신경절 세포가 멜라놉신을 갖고 있는 신경절 세포가 우리 몸의 생체시계인 SCN, C교차 상액을 자극해서 이 C교차 상액으로 하여금 송과선을 자극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준다는 겁니다. 청색광에 의해서 멜라놉신은 청색광 수용체니까요. 그러면 청색광이 쬐어졌을 때 이게 싱크로니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딱 시계가 조정된다는 거죠. 아, 낮이구나. 그럼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지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과는 이제 뭐 관련되는 이제 그런 주제고요.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이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평활근이 출제가 됩니다. 평활근. 자, 평활근의 수축 기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골격근이나 심장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든지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수축을 하고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이 골격근과 심장근은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수축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트로포닌 복합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활근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활근은 그 트로포닌 복합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단백질이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이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이 미오신 경사슬 인산화 요소를 활성화시켜서 그 미오신 경사슬 인산화 요소가 미오신의 머리를 인산화시켜서 수축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트로포마이오신이 있기는 한데 트로포마이오신이 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트로포마이오신은 트로포닌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활근은 없어요. 트로포닌이. 그러니까 트로포마이오신이 액틴 단백질의 마이오신 결합 자리를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이오신 머리가 계속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에요. 좀 얘기가 복잡했지만. 자, 그래서 그 평활근의 수축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골격근과 심장근은 근절, 사크로미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평활근은 없어요, 그런 게. 그 빗장 형태거든요. 근절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빗장 구조가 가지는 그런 생리학적 의의를 두 가지를 제시해라. 그냥 제시하라가 아니고 두 가지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조금 저는 비판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드리면 어떤 책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주요 교과서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물어본 거라고 저는 봐요. 수업 시간에 저도 똑같이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요 책들이 있어요. 주요 책들이 있어요. 출제 요소가 되는, 출제에 이용되는 금과 옥조과 같은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주옥 같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중요한 것들과 출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모아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경계 호르몬 감각감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 생식 발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림프기관에 대해서 예전에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산적으로 더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학년도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암기지향적인 것들이 조금 유지가 된다면 저 림프기관 중에서 림프절을 더 해부해서 더 확장시켜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내용이 바로 백혈구의 혈관의 유출과 세포의 호중구 그물. 충격적이었나 봐. 자, 백혈구의 혈관의 유출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백혈구가 있지만 전체 백혈구 중에서 호중성 백혈구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 부위에 항상 존재하는 그 백혈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식세포죠. 그 대식세포는 감염된 요인들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서 화학적인 어떤 유인물질을 분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또 보체는 활성화될 거고요. 보체도 역시 화학적으로 유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혈관의 내피세포라든지 이런데 백혈구의 롤링, 구르기 이동과 관련하고 또는 부착하고 빠져나가게끔 도와주는 셀렉틴이라는 단백질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면역학과 관련돼 가지고 뭐 바이러스 감염,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뭐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할 수는 없잖아요, 보체가.
그럼 결국에는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이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체가 만약에 이제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막공격 복합체를 통해서 형성을 통해서 세포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옵소닌화를 통해서 식세포로 하여금 잡아먹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원되는 세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자세하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들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보면 체성 제조와 클래스 스위칭, 체성과 변이 이거는 이제 비림프구의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DNA의 변화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비림프구의 성숙이 일어나고 항체를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클래스 스위칭을 통해서 이 클래스 스위칭, 클래스라는 건 A형이에요. IgM, IgD, IgG, IgA, IgE 이런 A형들이죠. 중사슬의 불변 부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인식하는 물질은 다르지 않지만 생리학적 활성이 서로 달라져서 그런 것들을 다양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잘 하셨는데 이런 데서 충격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게 미출제 요소였던 거죠. 그 당시에. 미출제 요소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미 출제가 됐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면역학에서, 면역학 교재에서 저 백혈구의 혈관의 유출, 요 세포의 호중구 구물까지는 아니지만 백혈구의 혈관의 유출은 꽤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특히 호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호중구는 가장 수가 많은 백혈구로서 감염 부위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백혈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T림프구의 성숙 과정과 자기 MHC 제한과 관련돼서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T림프구의 성숙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T림프구가 피질과 수질에서 성숙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기 MHC에 결합하는 자기 항원을 인식하는 T림프구는 죽지만 자기 MHC에 결합된 자기 항원에 약한 결합력을 갖고 있는 T림프구는 살아남아서 그 T림프구가 자기 MHC에 결합된 비자기 항원을 인식하는 그런 공격수로 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T림프구의 성숙 과정과 같이 공부하셨으면 예전에 득점이 잘 되셨겠죠. 자, 이런 면역이 이제 이런 건데 요게 인상적이었나 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과 발생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요 척추동물의 신경배 형성, 그 다음에 뭐 슈페만 형성체, 뭐 더 이제 존재하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발생을 공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양서류의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양서류의 발생이 그 공부량이 제일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잘 연구가 돼 있어요.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나타났지만요. 초파리의 앞뒤축 및 체절 형성, 등배축 형성 이것도 매우 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초파리의 발생. 뭐 이제 양서류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양막류들이 있죠. 양막류 육상 생활에 적응한 척추 동물들. 그 중에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포유류 발생. 이거 외에도 이제 나머지 또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출제 요소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 교재도 소개해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파트가 이렇고, 그 다음에 식물학, 생태학, 진화분류가 출신 기출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식물학에서 자, 뿌리옥 형성, 뭐 수분 포텐셜 예전에 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 수분 포텐셜은 여전히 매력적인 출제 요소예요. 뿌리옥 형성은 뭐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다시 완전히 새롭게 어떤 변형시켜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데, 이 수분 포텐셜 부분은 그 원리가 매우 엄격하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재생산될 수가 있고, 이거는 증산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산작용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거 열매 분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주 또 주옥 같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요약하고 압축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특히 이 양지식물의 음지회피 반응에 관여하는 지베렐린의 작용이 거의 2년 연속으로 출제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세부적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꽤 힘들어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생태학에서 예를 들면 이제 생장곡선, 이 생장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식이 있죠. 뭐 DNDT나 얼렌 뭐 이런 이제 성장곡선과 관련된 어떤 수식들이 존재할 텐데, 그게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로트카 볼테라 경쟁 모델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종간의 경쟁을 수식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서 외견적 경쟁이 있다. 실질적으로는 경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어떤 먹이와 서식처를 두고, 경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경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종의 수가 많아지면 다른 종의 수가 줄어들고, 이 종의 수가 줄어들면 다른 종의 수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외견적 경쟁인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같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진화분류에서는 이제 하디바르크 평형이 여전히 중요하게 출제가 될 거고,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학명, 그러니까 특히 이명법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할 때 무엇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규칙들을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를 주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쭉 보시면 한번 다 합쳐보세요. 거의 그냥 하나의 책이 됩니다. 주요 파트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파트는, 어떤 챕터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파트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학습을 모두 해야 합니다. 학습을 모두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 파트가 출제돼서 다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그 파트를, 해당 파트를, 특정 파트를 공부하면서 다른 파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의 서로 다른 파트가 절묘하게 연합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임용 전공 생물 고득점을 위한 코어바이오 학습 전략 1입니다. 1과 2가 있는데 똑같아요. 1과 2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학습을 할까?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내용을 압축해야 됩니다. 압축.
압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압축을 하지?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키워드와 관련된 기입형 서술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럼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 왜 자꾸만 물어보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단원학습 완료 후에 특정 키워드를 다른 키워드랑 연결시켜서 그물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구체화된 개념이 이제 올바르고 충분한 것인지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를 구체화 시켜봤는데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문장이냐, 쓸 수 있는 개념이냐,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좀 궁금하실 거고. 뭐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까? 자, 그러면 임용 전공생물 고득점 획득 최적화된 코어바이오 커리큘럼.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제가 전부 다 제시할 겁니다. 그럼 키워드가 뭘지, 도대체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제가 도식적인 판서로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판서의 성격은 문장을 길게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PT를 띄우는 거 매우 좋은데 요약된 문구예요.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것을 짧게 기술을 하고 이게 어떻게 B가 유도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단어 위주로 해서요. 그래서 A, B, C 간의 관계를, 연관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리나, 예를 들면은 뭐 세포다 라고 하면 내막계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자,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적으시면 되는 건데 너무 힘들면 그냥 찍으셔도 돼요. 너무 힘들면 찍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학습한 개념을 주별 마무리 시간에, 그러니까 전체 수업의 4분의 3은 이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이론을 통해서 뭘 학습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기입형 문항도 있지만 서술형 문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기본과정, 심화과정, 문제풀이 다 존재하죠. 자, 그래서 교재는 제가 지금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특히 이 서술형 문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 문항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밑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하십니다. 자, 기술을 하시면 이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거죠. 비교를 하셔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것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옮겨 적으시면서 개념과 연결짓기를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정 작업을 거치시라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저도 인간인데. 근데 틀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교를. 그러니까 비교 학습을 하시면서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런 게 근거가 이런 것들이었구나.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니까요.
제 답안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제 구체화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개념에 만들어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개념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예상이 되는 물음이 있고 이 예상되는 물음에 대해서 미리 근거를 문장으로 기술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 같아요. 요 문제풀이가요. 문제풀이가 훨씬 더 중요한 작업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후에도 남겨져 있는 의문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지 마시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해결할까 하면 당연히 현장에서 해결을 하시면 좋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해결을 하실 때 제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것을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이렇게 구체화시킨 개념을 옮겨 적으면서 연결짓기 좀 연습을 하시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주에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 시간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이제 학원에 공식적인 Q&A란이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카톡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실 때, 질의응답을 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주시면 제가 어떻게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그 지식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교 분석을 하면서 비교하고 막 대조하면서 계속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 왜냐하면 문장을 기술해야 되는 것은 뭐 과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외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론 교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Call by your total recall입니다. 우리말로는 완전한 회상이에요. 모든 걸 회상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론 기술 방식은 문제풀이에 충분하지만 상당히 압축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필요한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질질 끌지 않는 문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재 구성은 총 5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과정 교재가 따로 있고 심화 과정 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교재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교재를 보고 기본 과정으로 먼저 기초적인 것들을 쭉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본 과정과 관련된 문제풀이, 기입형, 서술형 문항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똑같은 교재로 그동안 다루지 않았다거나 다루었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심화 부분들을 동일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학습함으로써 반복 학습 효과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단권화라는 측면에서는 한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1권은 세포학이고 2권은 분자유전학, 그러니까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이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3권, 4권은 생리학 1, 2권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이 뭐 전체에 한 4분의 1 조금 안 되게 출제되고 있지만 나오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있어요. 2권으로 나눴지만 뭐 1, 2권 합친 거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5권은 이제 식물 생태 진화 분류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식물학 매우 중요하고요. 생태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파트긴 하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진화 분류는 거의 스타일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주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이론 범위가 뭘까?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기출 주제가 50%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출 주제가 50%고요. 그리고 기출에서 확장된 주제까지 하면 그것이 이제 30%가 더해질 테니까 기출과 기출 플러스 알파까지 연관된 것까지 하면 총 80%가 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로 한정했지만 출제 확률이 높은 파트로 같이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권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 노트 필기도 하실 텐데 노트 필기를 하면서 교재랑 노트랑 교재와 노트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문제집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노트가 점점 발전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문제집과 노트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문제집에 있는 서술형 그 글도 점점 발전하게 될 거고 노트 안에 여기서 깨달은 바, 그쵸? 그런 것들이 녹여져서 정말 중요한 단권화 노트가 될 겁니다. 이 단권화 노트는 결국에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단권화 노트는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작성하실 때 도식화된 판서를 한다. 문장 질질 끄지 않는다. 키텀 위주로 적겠다. 그리고 연관된 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거다. 그래서 노트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론 정리를 조금 정리하시면 문제를 바로 푸신다. 바로 푸는 거예요. 바로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노트를 또 정리하실 때 교재 또 참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교재 내용은 수업에 진행을 하지 않을 내용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아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모두 해설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교재에 없어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일치할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학습해 봤지만 이 교재와 수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 내용은 왜 있을까 교재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100% 교재와 수업은 일치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잠깐 소개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과정 문제집. 그래서 Core by your Master Blank. 그러니까 블랭크를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제목을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블랭크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입형만 있는 게 아니라 서술형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서술형은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서술형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 기본이 돼 있어야지 응용이 돼요. 기본이 없이 심화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받쳐주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200개 정도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문항은 200개지만 각 문항 안에 실려있는 문항은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가 될 테니까요. 문항 개수만 따지면 한 600개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600개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 기본 과정을 전반적으로 내가 학습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이렇게 문항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Core by your Master Logic 300이에요. 300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입형, 서술형 문항이 다 있고요. 이 서술형 문항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높아요. 왜냐하면 좀 자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전체적인 그림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이 심화 과정에 있는 문제집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뭐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들여다봐야 되는 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문제 푸시고 심화 과정까지만 하셔도 약 500개의 문항을 푸시게 될 거고 각 문항마다 2개에서 3개 또는 어떤 문제는 4개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00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총 1500개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입형 문항을 빼고 서술형 문항만 하더라도 최소한 500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과정이 있으실 테니까 그 단원별 문제풀이로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문항을 푼 상태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때 쓸 문제집입니다. 레볼루션 600이고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이제 역전시키자. 그러니까 마음을 역전시키자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생의 역전 이런 어떤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고 더 앞서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역시 이제 600개라는 거예요. 물음은 600개고 여기는 기입형 서술형 문항이 있지만 기본과 심화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기본과 심화를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기본이 이때 기본은 아니겠죠. 그렇죠? 기본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다룬다는 거죠. 심화에서 다뤘던 주제를 다시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출제 요소도 미출제 요소도 다룹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집을 쭉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과정이 녹록하지 않죠. 녹록하지 않아요. 되게 열심을 다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피드백을 받지만 자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또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아까 3일체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도식화된 판서를 자기가 노트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피드백을 받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 그래가지고 교재와 노트와 문제집이 3일체가 돼서 하는 학습법에 익숙해지시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점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이에요. 임용 전공생물 고득점을 위한 코어 바이오 커리큘럼.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해 봤고요. 네. 자, 1, 2월 달에는 기본이죠, 기본. 기본 과정에서 코어 바이오 토탈 리콜. 그 다음에 아까 문제집 제가 제시했어요. 코어 바이오 마스터 블랭크 200. 자, 200문제로 같이 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분의 3의 시간은 이론 정리를 할 거고 4분의 1의 시간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게다가 요거는 조금 고민 중이긴 하지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하프밸런스 테스트예요. 원래는 17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내용하게. 한 10개 정도로 할지 아니면 17개 풀런스 테스트로 할지는 잠깐 좀 고민 중이지만 어쨌든 테스트를 마지막 종료할 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끼리 어떤 비교 정도가 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해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과정이 끝나면 심화 과정에서는 여전히 동일해요. 동일한 책으로 이론을 계속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는 마스터 로직 300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500문제를 푸게 되시는 거고요. 자, 이 기간은 한 4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2번을 볼 거예요. 2회의 하프라이스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까지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이에요. 그래서 코어 바이오 레볼루션 600. 이때 계속 이론 교재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노트 정리하셔야 되고, 요 600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최종 정리예요. 최종 정리 이때 아닌가? 아니에요. 9월에 최종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하프랭스트를 총 2회를 실시합니다. 모의고사는 지속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가 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프린트물이에요. 유일하게 교재로 가지 않는 프린트물인데, 제목을 잡았어. 하드 히트야. 그냥 충격을 한번 세게 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 자기가 실력이 별로 없었을 때 자기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공부의 분량보다 차근차근 학습하시면서 나중에 깨달으시겠지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 가시는 과정에서 여기는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안 됐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 파트가 있거든요. 뭐 싸한 느낌 있잖아. 자, 그런 느낌이 드는 파트를 표시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노트에도 해 놓으시고 문제집에도 해 놓으시고요. 요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발각해 나가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약점을 체크하고 최종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시면 저는 훌륭한 학습이 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월부터 문제풀이와 이론 정리를 같이 합니다. 1월부터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를 같이 해요. 문제풀이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우려사항은 있죠. 이론에 집중을 못할까? 아니에요.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서 답을 기술해야 된다고요. 그 지점을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임용고시에 임용닷컴을 통해서 처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용기출 문제를 보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편입이나 미트리트, 피트 쪽에 있다가 이쪽에 여러분들이랑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건데, 제가 이전에 이제 피트 쪽에서 있으면서, 전국에서 생물을 1등을 한 3번인가 4번을 배출을 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떤 기억이냐면, 압축적으로, 지금이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1월부터 계속 문제를 풀고 이론 정리를 합니다. 쭉 합니다.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론만 주리장창 하다가 마지막에 문제를 마지막에만 푸는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항상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저랑 학습을 하시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2026학년도 문항이 좀 어렵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들 어렵거든요. 자, 다들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지만 검증된 방법으로 하시면 정말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예전에 과거에 지금도 현재의 편입 수강생이나 예전의 피트의 수강생이나 미트의 수강생도 동일한 말을 해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배경을 떠나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고효율 점수 획득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건드려 비겠고요. 정말 웃는 얼굴로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